예순한 살이 되던 그해 가을, 저는 다시 한번 결혼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첫 번째 남편을 떠나보낸 지 12년 만이었지요. 새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은 강남의 빌딩 두 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늙음하게 팔자 폈다고, 이제 호강만 남았다고요. 그런데 2달 뒤 저는 그 빌딩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한 채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그 집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72이 되었지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11년 전 겪었던 일입니다. 어떤 날은 잊고 살다가도 또 어떤 날은 새벽에 눈을 뜨면 그날 그 대문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감촉이 발바닥에 그대로 살아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첫 남편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사남매를 낳고 키우는 동안 저희 부부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이가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난 건 제가 49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 막내 아들 하나만 데리고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떡볶이를 볶고 김밥을 싸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그렇게 12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다 자라 제 갈 길을 떠났습니다. 큰딸은 부산으로 시집을 갔고 둘째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셋째 딸은 결혼해 안양에 살았고 막내 아들만 저와 가까이 살며 가끔 들여다봐 주었지요.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모이지만 그게 1년에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시계 초침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잠시 후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났고 왜 2달 만에 그 집을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잃었는지 천천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늙음하게 외로움이 사무쳐 본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살짝 그 마음 한 자락 남겨주세요.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우리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신다면 채널 구독도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동네 노인복지관에서였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씩 한문 수업을 들으러 다니던 곳이었지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새로 등록을 했는데 옷차림이 단정하고 말투가 점잖아 한눈에 보아도 평범한 동네 어르신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름은 박정호, 나이는 68, 7년 전에 부인을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남에서 사업을 했는데 큰아들에게 일을 다 넘기고 이제는 취미 생활을 하러 다닌다고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제게 친절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따뜻한 차를 사주었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받쳐주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저녁 그 사람이 저를 조용한 한정식 집으로 데려가더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둘 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시리고 멍한 기분이었지요. 저는 자식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딸은 부산에서 한 걸음에 올라왔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은 자식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큰딸이 가장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에요? 게다가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 줄 알고요? 돈 많은 사람이라는 게 더 의심스러워요. 둘째 아들도 미국에서 영상통화로 반대했습니다. 셋째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더 자주 찾아갈게요. 외로워서 그러신 거잖아요. 막내 아들만이 조용히 앉아 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하실 수 있다면 저는 반대 안 해요. 다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저는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해도 결국은 제 인생이니까요. 게다가 그 사람은 결혼 전에 이미 재산 문제는 깨끗이 정리하겠습니다. 형식적인 혼인신고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람을 믿었던 거지요. 살아보니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가까운 가족들만 모여 작게 치렀습니다. 그 사람은 강남의 큰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선 날, 저는 약간 주눅이 들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진열된 도자기들, 벽에 걸린 동양화, 새하얀 카펫. 제가 평생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지요. 그 사람은 저를 데리고 집안을 돌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방은 당신이 쓰세요. 이 옷장은 당신 옷을 위한 거예요. 화장대는 안방 옆에 따로 마련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한 주는 정말 신혼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침마다 저를 위해 직접 커피를 내려주었고 함께 산책을 나갔으며 저녁이면 식탁에 마주 앉아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가끔 거실에 앉아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 걸까? 첫 남편에게 미안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 사람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그런 생각은 곧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기도 했습니다. 명동의 한 백화점에서 그 사람은 매장 직원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지요. 이 사람한테 어울리는 옷 좀 골라주세요. 평생 자기 옷에 돈 한 번 제대로 써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탈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울 앞에 새 옷을 입고 선 저는 어쩐지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낯선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에서 떡볶이 국물이 튄 앞치마를 두르던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강남 백화점의 거울 앞에 서 있는 거였지요. 그날 저녁 그 사람은 식탁에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정말 고왔소. 옛날부터 이런 옷 입고 다녔어야 할 사람을 너무 늦게 만났구려. 저는 그 말에 어쩐지 가슴이 시렸습니다. 그 사람은 저녁 식사 후에는 종종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업을 일으켰는지, 첫 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첫 부인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눈빛은 어딘가 멀어졌지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소. 다만 마지막에 너무 오래 아팠소. 7년을 누워 지내다가 갔소. 그 시간이 자식들에게는 너무 길었나 봐요. 저는 그 말의 행간을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자식들은 그 7년 동안 어머니를 보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다음 시간도 함께 보고 있었던 거지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충청도 친정 동네에 있는 친구 영자에게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영자는 제 어릴 적 단짝이었지요. 첫 결혼식 때도 들러리를 서준 친구였습니다. 영자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는 늘 사람을 너무 잘 믿어. 마음이 그렇게 곱고 단단한 줄 알지만 사실 그게 너 약점이야. 그 집에서 너무 빨리 마음을 다 주지 마라. 빨리 주는 마음은 빨리 무너진다. 저는 영자의 말이 마음에 꽂혔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다정한 손길 앞에서는 그 말도 잊고 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도 있는 거지요. 박씨 아주머니는 그런 저를 가만히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일을 하는 듯 하면서도 늘 한 발짝 떨어진 거리에서 저를 살피는 눈빛이었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어떤 안쓰러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제가 거실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박씨 아주머니가 살며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이 화초는 손이 자주 타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요. 사장님 첫 사모님이 정말 정성껏 키우시던 거예요. 10년이 넘은 화초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췄지요. 10년이 넘은 화초 앞에서 저는 2달도 채 되지 않은 새 안주인이었습니다. 그 거리감이 갑자기 사무쳤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결혼 후 열흘쯤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큰아들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지훈, 42살. 그 사람의 큰아들이자 사업체를 물려받은 사람이었지요. 저는 며느리들에게 인사하듯 정중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의 눈빛이 처음부터 차가웠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어머니라는 호칭에는 어떠한 따뜻함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이미 저희 형제 명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살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매달 생활비는 충분히 드릴 겁니다. 다만 그 이상의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옆에서 그저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 느낌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 누워 저는 조용히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큰아들이 한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자식들이 다 그렇지 뭐. 당신과 나는 그냥 이렇게 잘 살면 돼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마치 정작 중요한 부분을 슬쩍 비켜가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며칠 뒤, 저는 그 집의 도우미 아주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라는 분이었는데 그 집에서 15년 가까이 일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그 사람이 외출한 사이에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가 빨래를 개키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요. 사모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사장님께 건강 문제는 못 들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요. 무슨 건강이요? 박 씨 아주머니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습니다. 재작년부터 큰 병으로 병원을 다니고 계세요. 지난번 검사에서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큰아드님이랑 통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잠시 후, 저는 이 결혼이 사실은 어떤 그림 위에 그려진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제가 어떤 자리에 놓여 있었는지를 천천히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비슷한 직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그 순간을 짧게 적어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는 그런 감각이 통하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옆에서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평온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그 사람. 7살 위.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이 세상을 떠나야 할지도 모를 사람. 저는 가슴이 답답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늦가을 새벽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멀리 한강 위로 도시의 불빛이 흩어져 있었지요. 저는 그 베란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새벽 1시였고 강 건너편 아파트들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지요. 저는 첫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그이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좁은 단칸방에서 사남매를 키웠습니다. 자식들이 잠든 한밤중에 그이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저와 한 그릇씩 나눠 먹곤 했지요. 그 라면 한 그릇이 우리 부부의 가장 호화로운 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한강이 보이는 강남 아파트의 베란다에 서서 마음이 사무치게 외로웠습니다. 사람이 사는 자리라는 게 결국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인지 그날 밤 저는 어렴풋이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사람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주세요. 어디 편찮으신 데 있으시지요? 그 사람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이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소. 그냥 마지막 시간을 따뜻하게 보내고 싶었을 뿐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작년 가을부터 큰 병원을 다니고 있었고 의사들도 길어야 1, 2년이라고 했답니다. 그 사람은 자식들에게는 이미 다 정리된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제게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기보다 슬펐습니다. 그 사람은 외로웠던 거지요. 자식들은 사업 이야기만 했고 손주들은 명절에나 잠깐 들렀고 텅 빈 집에서 혼자 천천히 사그라드는 일이 두려웠던 거지요. 그래서 저를 만난 거였습니다. 마지막 길동무로요. 저는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외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왕 시작한 인연 끝까지 잘해드리자고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마지막 길을 함께 걷자고요. 자식들이 무슨 말을 하든 저는 이 사람의 아내이니까요. 그 결심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저는 곧 알게 됩니다. 그 무렵 부산에 사는 큰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딸은 처음 결혼식 이후로 한 번도 그 집에 와본 적이 없었지요. 멀어서이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이 결혼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큰딸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차가웠습니다. 저는 일부러 밝게 말했지요. 응, 잘 지내. 너희들은 잘 있고, 큰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거기 어떠세요? 아저씨는 잘해주세요. 그쪽 자식들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다들 잘해줘. 너무 걱정하지 마라. 큰딸은 한참 동안 가만히 듣고 있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엄마, 목소리가 평소랑 달라요. 엄마, 안 좋은 일 있는 거 알아요. 우리가 못 가서 미안해요. 그렇지만 엄마, 너무 참지 마세요. 엄마는 늘 자식들 걱정시킬까봐 다 혼자 안고 가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큰딸의 그 한마디가 사실은 제가 2달 동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요. 누구도 제게 "엄마, 힘드시지요?" 라고 묻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큰딸도 제 침묵 안에 있는 답을 알아챈 것 같았지요. "엄마, 언제든 부산으로 내려오세요. 우리 집에 방 하나 있어요. 손주들도 엄마 보고 싶어 해요." 저는 작게 답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 한쪽에 앉아 저는 한참 동안 그저 가만히 있었지요. 자식들이 반대했던 결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날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라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늘 옳은 결정을 한 사람이고 싶지요. 그러나 그 자리도 결국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 2달 동안 배웠습니다. 사람의 결정이라는 게 다 옳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다만 그 결정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지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엄마가 잘못 생각했다고 말할 용기를 마음 한구석에 조금씩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본격적으로 그 집을 드나들기 시작한 건 그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큰 며느리 윤정은 40살 정도 된 깔끔한 여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인사도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들어올 때마다 거실 구석구석을 살피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사라진 게 없는지 확인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그냥 깔끔한 성격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윤정은 처음 일주일 동안은 거의 매일 들렀습니다. 손에는 늘 꽃다발이나 한과 상자가 들려 있었지요. 표면적인 인사는 늘 정중했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잘 챙겨 드셨어요. 아버님 약은 시간 맞춰 드시지요. 그러나 그 말끝에는 항상 한 가지 질문이 따라 붙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버님이 어떤 서류 같은 거 보여주신 적 있으세요? 작은 통장이라든지 도장 같은 거요.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가 시아버지 일을 챙기는 정도로 들었지만 그 질문이 사흘 연속 반복되자 저는 어쩐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 번은 윤정이 거실에서 저와 차를 마시던 중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아버님 건강이 점점 좋지 않아지시잖아요. 혹시 아버님 명의로 된 작은 통장이 거실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10년 가까이 안 쓰시던 건데 저희가 회사 자금 흐름 정리하느라 꼭 필요해서요.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통장이 어디 있는지 저는 정말 몰랐고 알았다고 해도 그 사람과 먼저 의논했을 일이었지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버님께 직접 여쭤보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윤정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가락에 잠시 힘이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살짝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했소. 그 통장은 내가 따로 정리해 둔 거요. 자식들 모르게 둔 자리가 있어요. 신경 쓰지 마요. 저는 그 말이 어쩐지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자식들에게 다 정리해 두었다고 하면서도 어딘가에 또 다른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남겨두고 있었던 거지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거였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지는 못하는 그 미묘한 마지막 자리. 어느 날 그 큰 며느리가 안방에 들어와 화장대 서랍을 열려고 했습니다. 제가 마침 그 자리에 들어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지요. 윤정은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어머님 손수건이 어디 있나 찾아드리려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찾을게요. 그날부터 저는 그 집안의 어떤 시선이 항상 저를 따라다닌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안방 옷장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의 첫 부인 사진이 가득 들어있는 사진첩이었지요. 젊은 시절의 첫 부인은 단정하고 단단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자식들과 찍은 사진, 가족 여행 사진, 환갑 잔치상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첫 부인의 손을 그 사람이 꼭 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빛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가장 사랑한 여자는 분명 이분이었을 것이고, 저는 그저 그 마지막 자리에 서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일 뿐이었지요. 그게 제 자리였다는 걸 저는 그 사진첩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깊은 마음 한 자락을 본 것 같아 위로가 되기도 했지요. 그 시선은 둘째 아들 부부에게서도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둘째 아들 박지석, 38,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지요. 그의 부인은 이름이 채영이었습니다. 채영은 큰 며느리보다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제 옷차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옷이 좀 단순하시네요. 이 동네는 사람들 시선이 좀 있어서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충청도에서 가져온 단정한 옷들이 전부였지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다가 곧 부끄러워하는 제 자신이 또 부끄러웠습니다. 채영은 며칠 뒤 동네 부녀회 모임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어머님도 이 동네에 적응하시려면 사람들 좀 만나셔야지요. 그 말은 친절했지만 그날 모임의 공기는 처음부터 차가웠습니다. 모임에 모인 부인들은 모두 그 동네에서 10년, 20년을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채영을 통해 저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다 듣고 온 것 같았지요. 한 부인이 차를 따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그렇게 갑자기 재혼을 하셨다니 우리도 너무 놀랐어요. 첫 사모님 가신 지 7년이나 됐는데 어쩌면 그 외로움이 컸나 봐요.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부인이 채영을 향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채영 씨, 어머님 잘 모셔야겠네. 첫 사모님 자리가 워낙 크셨던 분이라서. 채영은 그 말에 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잘 모셔야지요. 그게 며느리 도리니까요. 어머님이 이 동네 분위기에 잘 맞춰주시면 더 좋을 텐데요. 그 말 한마디에 모임의 부인들은 서로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모임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더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채영은 운전대를 잡으며 명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모임에는 옷차림 좀 신경 써보세요. 거기 분들 다 보는 눈이 있으셔서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제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았습니다. 김순자, 충청도 깡촌에서 태어나 사남매를 키우고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볶던 김순자. 그 김순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강남의 침실 천장 아래 누워 고급 한복을 입고 부녀회 모임에 다녀온 김순자는 정말 김순자가 맞는 것일까요? 저는 어쩐지 제 이름조차도 낯설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첫 남편의 사진을 가방에서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사진 속의 첫 남편은 늘 그렇듯 묵묵히 웃고만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본격적으로 모인 건 결혼 한 달 만에 열린 그 사람의 생신 모임에서였습니다. 그 사람은 69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 큰아들 부부, 둘째 아들 부부, 그리고 장성한 손주 둘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한복을 차려입고 그 사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족들의 인사를 받으며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큰아들이 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삼청동 빌딩명의 이전 건은 다음 주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다 정리해 두었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삼청동 빌딩이라니요. 저는 가만히 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둘째 아들도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회사 자금 운영권은 변호사님이랑 다 상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형 이름으로 정리하는 걸로요. 저는 그제 알았습니다. 그 한정식 집은 생신 자리가 아니라 재산 분배를 마무리 짓는 자리였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그저 아버지 옆에 앉은 사람으로서
초대받은 거였지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큰 며느리 윤정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은 어떠세요? 충청도 고향에는 자주 내려가시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친정은 다 떠나서 이제 내려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자 채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친구분들 만나러 가끔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버님도 좀 쉬셔야 하니까요. 그 말의 결을 제가 못 알아들었을 리가 없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큰아들의 부인 윤정이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 건강이 요즘 안 좋으셔서 어머님까지 신경 쓰시면 더 힘드세요. 가끔 친정에 다녀오시면서 마음을 좀 푸시는 게 좋을 거예요. 손주들도 그 자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큰 손녀가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보았지요. 저는 그 손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어린 손녀의 눈빛에는 어떤 미안함이 살짝 떠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녀도 결국은 그 가족의 일원이었지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림 안에서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손녀는 곧 시선을 내리깔고 자기 앞에 음식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둘째 며느리 채영이 사진을 찍자며 모두를 모았습니다. 그 사람은 가운데에 앉았습니다. 큰아들 부부, 둘째 아들 부부, 손주 둘이 그 사람을 둘러쌌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람 옆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채영이 명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사진은 가족 사진이라서요. 한 장만 따로 찍으면 안 되겠지요. 죄송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한 발 물러나 식탁 옆 의자에 앉았지요. 사진사가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그 사람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해 슬픈 듯한 눈길 한 번을 보낸 것 외에는요. 그날의 그 잠깐, 저는 그 자리에서 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사람은 피곤하다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창밖의 한강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베란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서 조용히 살았으면 해요. 자식들 일은 자식들 일이고,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 가만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자식들이 좀 그렇소. 내가 잘 말해두겠소. 저는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얼마나 짧은 것이었는지 며칠 뒤 저는 다시 알게 됩니다. 그 사이 저는 친구 영자에게 또 한 번 전화를 했습니다. 영자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아챘지요. 순자야, 너 안 좋은 일 있구나. 무슨 일이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그날 한정식 집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 사진에서 빠진 일까지요. 영자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너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 그 집에서 잠 잘 잘 수 있어. 밥은 잘 넘어가니? 그 집 거실에서 마음 편히 텔레비전 한 번 본 적 있어.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잘 수 없고 못 넘기고 마음 편한 적 한 번 없으면 그 집은 너 자리가 아니야. 사람이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는 그 사람 몸이 먼저 알아.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의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박혔지요. 그날부터 저는 그 집의 여러 곳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생신 모임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그 사람은 병원에 정기검진을 갔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도 그날따라 일찍 퇴근하셨지요.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큰 며느리 윤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곧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 계세요. 병원 가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서류 좀 챙기러 왔어요. 아버님 서재에 두고 가신 게 있어서요. 윤정은 망설임 없이 그 사람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쪽으로 갔지요. 서재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윤정은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빠르게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방에는 이미 봉투 몇 개가 들어가 있었지요. 저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며느님,
무슨 서류 찾고 계세요? 제가 문 앞에서 조용히 말하자 윤정이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아, 어머님, 그게 아버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회사 관련 서류라서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부탁하신 거라면 제가 한번 전화해 볼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윤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저희가 미리 정리해둬야 할 게 좀 있어요. 어머님께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저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며느님, 이 집에 들어올 때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저도 이 집의 안주인입니다. 윤정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챙기더니 말했습니다. 안주인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어머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고는 인사도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원에서 돌아온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미리 큰애한테 서재키를 줬소. 회사 일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와서 챙겨야 해서 미안하오. 당신한테 미리 말을 못했군.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라 객실 손님 같았지요. 그러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 집 사정을 저도 알 권리는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소. 그 말은 아주 차가운 위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집에서 조금씩 시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더 자주 병원에 다녔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만들고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정성을 다했지요. 그 사람도 가끔 제 손을 잡고 미안하오. 당신을 너무 늦게 만났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잠시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들은 거실에서 저를 두고 자기들끼리 큰 소리로 회사 이야기를 했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그 사람에게 서류를 들이밀며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손이 멈추었습니다. 큰아들 지훈이 그 사람에게 말하고 있었지요. 아버지, 이 집 명의는 좀 빨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어머니가 자꾸 안주인 행세를 하시면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저는 가만히 부엌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떨려 오른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지요. 그 사람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변호사한테 연락해 두마. 저는 천천히 가스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큰아들과 그 사람은 저를 보고 대화를 멈추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다 됐어요. 식탁으로 나오세요. 그날 저녁 저는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식탁에서 그 사람은 평소처럼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큰아들도 함께 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지요. 큰아들이 자기 회사 이야기를 잠시 했고 그 사람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식탁 끝자리에서 그저 김치를 꺼내놓고 국그릇을 채우고 빈 반찬을 더 내오는 일만 했습니다. 마치 식모처럼요. 그날 저녁 저의 그릇 앞에 놓인 밥은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큰아들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변호사님 모시고 다시 올게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큰아들은 저를 향해 형식적으로 짧게 인사를 하고는 그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식탁을 정리하면서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옆에서 가만히 그릇을 받아주셨지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어쩐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그 사람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저는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한참 천장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요. 그게 전부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저를 점점 더 멀리 두려고 하시지요? 그 사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멀리 두는 게 아니오. 자식들이 그렇소. 내가 죽고 나면 당신 혼자 이 집에서 어떻게 살겠소. 그래서 미리 정리해 두는 거요. 당신은 충분한 생활비를 받게 될 거요. 그건 약속하오.
그 말은 다정한 듯 들렸지만 사실은 마지막 결정이 이미 다 끝났음을 알리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가만히 천장을 보았습니다. 첫 남편이 살아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생각했지요. 가난해도 따뜻했던 그 시절이, 그 좁은 집 부엌에서 함께 끓여 먹던 콩나물국이 갑자기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한번 만나러 올 수 있겠니? 막내는 그날 저녁 곧장 강남으로 왔습니다. 그 사람이 잠든 시간을 틈타 저는 막내와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요. 그 사람의 병에 대해, 자식들의 시선에 대해, 큰 며느리가 서재에서 서류를 가져갔던 일에 대해, 그리고 그날 밤 들었던 대화에 대해서요. 막내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끼어들지 않았지요. 제 이야기가 다 끝났을 때 막내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 아니에요. 그쪽은 마지막 길동무를 원했고, 그 자식들은 마지막까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원했어요. 엄마는 그 두 가지가 서로 어긋나는 자리에 끼어 있는 거예요. 잠시 후, 저는 그 자리에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짧게 적어주세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막내가 떠난 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안방에서 약 기운에 잠들어 있었지요. 저는 그 사람의 평온한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람의 가족 안에서 짓밟히고 있다는 자각이 동시에 한 가슴에 들어있을 수 있더라는 거지요.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그 가족의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또한 이 집에서 매일매일 깎여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그 사람을 더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무언가를 미리 결정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시간만큼은 후회 없이 잘해드리고 싶었던 거지요.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무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물을 채 썰고 마른 멸치를 다듬고 된장을 풀고 그 사람의 입맛에 맞게 조금씩 간을 보면서요. 그 사람은 식탁에서 한 술을 떠 입에 넣고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이 맛이요.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 평생 누구도 이 맛을 못 냈는데 당신이 이걸 어떻게 알았소?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끓이시던 그대로예요. 두 사람의 친정엄마가 비슷한 손맛이었던 거지요. 그 사람은 그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저녁이면 저는 그 사람의 머리맡에서 옛날 신문을 한 장 한 장 읽어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눈이 침침해서 글자를 잘 못 읽었거든요.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고란까지. 부고란을 읽다가 그 사람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참 빨리들 가는구려. 다들 나보다 어린 사람들인데 인생이라는 게 결국 부고란 한 줄로 정리되는 거지요.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여보, 사람의 일생이 부고란 한 줄이라면 당신과 저의 시간은 무엇으로 남을까요? 그 사람은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나의 시간은 부고란에는 안 남아도 어딘가에 분명 새겨질 거요. 적어도 내 마음에는요. 저는 그 말 앞에서 잠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제가 더 야위어 가는 걸 가만히 보고만 계셨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함께 점심을 차리던 중 박씨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식사 거르지 마세요. 사모님까지 무너지시면 사장님이 누구한테 의지해서 마지막 길을 가시겠어요.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박씨 아주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지요. 저는 15년을 이 집에서 일했어요. 첫 사모님이 7년 누워 계실 때도 제가 옆에서 밥을 떠드렸어요. 그래서 이 집안 사정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모님은 좋은 분이세요. 너무 좋아서 이 집안에서 어떻게 버틸지 그게 걱정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박씨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그분의 눈가에도 잠시 물기가 비쳤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그 집안의 모든 그림자를 함께 보아온 사람으로서 그분은 저를 위로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욕실에서 씻고 있는 사이 거실 전화기가 울렸지요. 저는 자연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 며느리 윤정이었지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 좀 바꿔주실래요? 급한 회사 일이라서요. 저는 그 사람을 부르려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금 욕실에 계세요. 좀 이따 다시 거실까요? 무슨 일이세요? 윤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집 거실에 작은 추칠함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인감 도장이 들어 있어요. 저희가 회사 자금 정리하는데 꼭 필요하니까 어머님이 미리 좀 봐두세요. 아버님이 욕실에서 나오시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 한마디로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님, 그건 아버님께서 직접 정하실 일이에요. 저는 그런 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알아도 만질 수 없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살짝 굳어졌지요. 어머님, 그러시면 저희가 직접 가서 찾을게요. 어차피 아버님께서 다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러고는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떤 결심이 단단해지고 있었지요. 이 집에서 저는 더 이상 안주인이 아니라 마지막 가구 정리를 방해하는 거추장스러운 그 무엇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사람에게 그 전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내가 정말 미안하오. 자식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내가 가고 나면 모든 게 자기들 손에 들어와 있어야 안심이 되는 모양이요.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러면 저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식들 손에 모든 게 들어가는 그림 속에서 저는 어떤 자리에 있어요? 그 사람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지요. 당신은 내 마지막 사람이요. 그게 전부요. 다른 자리는 없어요. 자리를 약속한 적도 없잖소. 그 한마디는 마지막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 천천히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서랍에서 첫 남편의 사진을 꺼내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여보,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렸나 봐요. 사진 속의 첫 남편은 여전히 묵묵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 어떤 위로가 있었습니다. 마치 당신은 잘하고 있다. 다 괜찮다. 무엇을 결정하든 당신 몫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지요. 저는 그날 밤 화장대 서랍 한 구석에 작은 가방 하나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옷두어벌, 첫 남편의 사진, 작은 통장 하나,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옥반지. 그게 다였습니다. 그 가방을 보면서 저는 천천히 안도했습니다.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더라는 거지요. 저는 며칠을 더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람의 병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밤에 식은땀을 흘렸고 약을 먹어도 한참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저는 그 사람의 등을 쓸어주며 마음 한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두고 떠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러나 이 집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결혼 2달째가 되던 그날에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큰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따라가 응급실 앞 복도에서 밤을 새웠지요. 새벽이 되어 큰아들 부부와 둘째 아들 부부도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우리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의사는 그 사람의 상태가 생각보다 빨리 악화되었다고, 보호자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 몇 가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회색빛으로 보였지요. 저는 그 사람의 침대 옆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가락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지만 제 손길에 약간 반응을 보였지요. 입술이 말라 있어서 저는 옆에 있는 솜에 물을 묻혀 살짝 적셔드렸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분명 제가 누구인지 알아본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한 번의 미소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게 그 사람과 저 사이의 가장 진실한 한순간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는 사이 큰아들 부부와 둘째 아들 부부가 잇따라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응급실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한번 쓱 보고는 곧장 의사에게 다가가 자기들끼리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어떻게 된 건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의사가 우리 모두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회의실에는 응급실 담당 의사, 그 사람의 주치의, 그리고 간호사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자연스럽게 가운데 자리에 앉았고, 둘째 아들이 그 옆에 앉았으며, 며느리들은 그 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들어가 가장 구석자리에 앉았지요. 그리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법적 보호자분이 누구신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부인입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곧장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빠지세요. 저희 형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 윤정이 차분하게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아버님 의료 결정은 친자식이 하는 게 맞다고 변호사도 말씀하셨어요. 어머님께서 마음이 흔들리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부인이에요. 한 달도 아니고 2달이나 같이 살았어요. 제가 왜 빠져야 합니까? 큰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2달 전까지 저희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2달 뒤에도 가족이 아닐 거예요. 아버지 결정은 저희가 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2달간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복도, 침실도, 다정한 아침의 커피도, 그 사람의 떨리는 손도 모두 다른 세계의 일이 되었지요. 회의실 안의 의사는 잠시 어색해진 분위기 앞에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요. 법적으로는 배우자분도 보호자 자격이 있습니다만 가족분들 사이에 합의가 안 되시면 저희도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어요. 큰아들이 빠르게 답했습니다. 이미 변호사 통해서 다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머니 자리는 형식적인 결혼이고 의료 결정은 저희 친자식 형제가 합니다. 변호사 서류 보내드릴게요. 저는 그 회의실에서 의자에 앉은 채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형식적인 결혼,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2달 동안 새벽에 끓인 무된장국, 한복을 차려입고 따라간 한정식 집, 머리맡에서 읽어드린 부고란, 베란다에서 흘린 눈물, 그 모든 것이 단 2단어로 정리되었지요. 형식적인 결혼.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설 힘이 나지 않았지요. 의사가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동안 저는 회의실 창문 밖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지요. 어딘가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푸르륵 날아올랐습니다. 그 새벽의 회색 하늘을 보면서 저는 어쩐지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더 이상 매달리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지요. 사람이 무언가를 결정한 순간에는 의외로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응급실 복도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그 사람의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의식이 흐릿한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저 잠깐 다녀올게요. 저는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날이 마지막 인사였는지도 모르지요. 그 사람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2달 동안 그 손을 수없이 잡았지요. 신혼 첫 주에 산책을 나가던 길에서 한정식집의 식탁에서 침실의 침대 머리맡에서 그리고 저녁마다 약을 챙겨드릴 때마다요. 저는 그 손을 한 번 더 가만히 만지고 손가락 끝에 작은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받아본 마지막 다정함이 그것이었기를 바랐지요. 저는 천천히 손을 놓고 응급실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큰아들 부부와 둘째 아들 부부는 다른 의사와 무언가를 의논하느라 저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잘된 일이었지요. 누구도 저를 잡지 않는 새벽. 저는 조용히 응급실 자동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강남 그 집으로 돌아와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가지와 첫 남편의 사진, 그리고 결혼 반지를 빼어 침대 옆 탁자에 두고 나왔습니다. 새벽 5시였지요. 거리는 어두웠고 가로등 빛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막내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빌딩들이 천천히 멀어졌지요. 그 중에 그 사람의 빌딩 2채도 있었을 겁니다. 저와는 이제 아무 상관도 없는 빌딩들이지요.
택시기사 아저씨는 백미러로 한번 저를 살피더니 조용히 운전만 했습니다. 새벽 손님은 사연이 많다는 걸 그분도 잘 아시는 것 같았지요.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꼭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 두어 벌, 첫 남편의 사진, 작은 통장 하나, 어머니가 주신 옥반지, 그리고 그 집의 베란다에서 가져온 작은 화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화분은 가방 위쪽에 살짝 비집고 들어가 있었지요. 흙이 약간 흘러나와 가방 안쪽에 묻었지만 저는 그게 더 좋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의 흔적이 가방 안에 함께 있다는 게 어쩐지 위로가 되었거든요. 2달 동안 그 거실에서 매일 물을 준 화분이었습니다. 그 화분만은 저와 함께 가야 할 것 같았어요. 막내 아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막내는 문을 열어주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엄마, 잘 오셨어요. 푹 쉬세요. 저는 그 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1시간을, 2시간을 그렇게 울었지요. 막내는 옆에 앉아 제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로부터 3달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신문 부고란을 통해 그 소식을 알았습니다. 누구도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무도요. 저는 장례식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다만 그날 저녁 저는 막내 아들의 집 베란다에 나가 멀리 강남 쪽 하늘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지요. 여보, 잘 가요.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미 변호사를 통해 모든 것을 정리해 둔 것이지요. 그 집을 나오던 날 침대 옆 탁자에 두었던 결혼 반지가 그 사람이 마지막 정신이 또렷한 어느 날 자식들에게 건넸다는 마지막 부탁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약속된 위로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요. 그 돈을 받는 순간 저는 정말로 2달짜리 아내가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자식들은 제가 위로금을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의아해 했다고 합니다. 큰며느리 윤정이 직접 제게 전화를 걸어왔지요. 어머님, 약속된 금액은 받으셔야지요.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며느님. 저는 그 2달 동안 받을 만큼 받았어요. 이제 그 집과는 인연이 다 끝났어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무언가를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무엇을 이긴 것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후 막내 아들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다시 작은 식당을 시작할까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했지요.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죽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들을요. 어떤 할머니는 아들이 명절에도 오지 않는다고 하셨고, 어떤 할아버지는 부인이 떠난 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신다고 하셨지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천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2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짧았으면서도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그때 그 결혼을 후회하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후회하는 부분도 있고, 후회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 사람이 외로워서 마지막에 손을 내밀었던 그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다만 그 진심이 그 집안 전체의 진심은 아니었던 거지요. 가끔 저는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첫 만남의 점잖던 모습, 한정식 집에서의 정중한 청혼, 신혼 첫 주 아침마다 끓여주던 커피, 그리고 응급실 침대에서 흐릿한 의식으로 누워있던 그 마지막 모습. 그 사람도 그 가족 안에서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사업으로 일군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넘기고 나니 자식들이 보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마지막 결제 도장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난 거지요. 단지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방식으로요. 그리고 저는 그 2달 동안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늙음하게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뒤에는 자식들이 있고 재산이 있고 평생의 관계망이 있다는 것을요. 그것을 모르고 시작한 결혼은 결국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늙음하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시거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가족을 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가족 속에서 당신이 어떤 자리에 놓일지를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나이는 우리에게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저는 이제 72이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가끔 옵니다. 봉사하던 복지관에서는 친구도 몇 명 사귀었습니다. 첫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있습니다. 2달간 살았던 그 강남집의 베란다에 있던 화분과 똑같은 종류의 화분이지요. 그 집을 나오던 날, 저는 그 화분만은 가져왔습니다. 무슨 마음이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저는 그 화분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어느 자리에 뿌리를 두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화려한 거실의 화분이라도 진짜 주인이 없으면 결국 시들고 좁은 원룸의 화분이라도 매일 손길이 닿으면 푸르게 자랍니다. 저는 2달간의 강남집에서 시들고 있었지요. 그러나 막내 아들 집 근처의 이 작은 원룸에서 저는 다시 천천히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너무 평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요. 부자 영감과의 2달짜리 결혼,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 응급실 복도에서의 마지막 인사, 새벽 5시에 들고 나온 작은 가방 하나. 흔하다면 흔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실제로 그 시간을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처럼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늙음하게 외로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외로움을 누군가가 메워주기를 바라는 건 자연스러운 마음이지요. 그러나 그 외로움을 메우려고 너무 큰 그림 속으로 들어가지는 마세요. 어떤 그림은 우리를 위한 자리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화려한 거실이 아니라 매일 아침 따뜻한 한 그릇의 죽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그 2달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 앞에서는 심장이 뛰는 만큼 그 사람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차분히 살펴보세요. 저는 그것이 노년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타난 다음 영상을 보러 가세요. 그 영상에는 오늘 들으신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시청하세요. 그날 밤 11시 40분, 저는 제 남편이 40해 동안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았던 그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그 집을 나왔어요. 40해를 살았던 그 집을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62, 이름은 순자입니다. 22살 가을에 시집을 와서 그 집의 며느리로, 아내로, 어머니로, 그리고 시어머니로 살아왔어요. 40해라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그 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친정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오는 일조차도 거의 없었지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멸치 5마리, 다시마 한 조각, 된장 2숟갈, 40해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그 비율 그대로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던 남편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군요. 그리고 저를 보지도 않은 채 화면을 향해 내뱉듯이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국자를 그대로 멈추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40해를 한 지붕 아래 살아온 사람에게서 나온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은 칼보다 깊이 사람의 가슴을 가르는 법이지요. 그리고 어떤 말은 40해를 함께 산 사람의 얼굴을 한순간에 낯설게 만들기도 합니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문장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문장은 마음 한구석에 박혀서 결코 떨어지지 않죠. 단 한 줄이라도 좋으니 그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분명 비슷한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직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1963년 경기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로 오빠 하나, 밑으로 동생 둘. 우리 집은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부유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맨바느질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옆에서 바느질을 배웠어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지요. 여자는 손이 야무져야 한다고. 그래야 어디 가서 굶지 않는다고요. 21살 되던 해봄, 옆마을에 사는 먼 친척,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 집을 찾아오셨어요. 서울에서 작은 가구 공장을 하는 집인데 큰아들 혼처를 찾고 있다는 거였지요. 키도 크고 사람이 점잖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과 결혼이 정해졌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부모님이 정해주시면 그게 곧 내 인생이 되는 시대였지요. 처음 만난 날 그이는 다방에서 저를 한번 흘끗 보더니 고개를 숙이고는 차만 마셨습니다. 말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순자야, 사람이 진중해 보인다. 너 시집 가면 고생은 안 할 거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 40해의 운명을 결정했던 거예요. 결혼식 날, 시댁으로 떠나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마지막 볼 듯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차창 너머에서 손을 흔드시면서 우셨어요. 그게 저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지요. 어머니는 제가 시집 간 지 3년 만에 갑자기 쓰러지셨고, 저는 첫째를 임신한 만삭의 몸으로 친정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그 첫날부터 저는 며느리였어요. 시아버지는 무뚝뚝한 분, 시어머니는 깐깐한 분, 시동생 둘에 시누이 하나, 작은 한옥에 7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을 짓고 시아버지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시동생들의 도시락을 싸고 시누이의 머리를 빗겨주고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새벽에 공장으로 나가서 밤 10시가 되어야 들어왔어요. 처음 1년 동안 저는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본 시간이 합쳐도 며칠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늘 피곤해했고 집에 들어오면 밥만 먹고 잠들었지요.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는 거. 그 시대에 저희가 배운 모든 것이 그랬으니까요. 결혼한 지 2년이 채 안 됐을 때 첫째 아들 진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둘째 딸 미경이가 태어났지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을 때, 그 작은 입이 엄마라고 부를 때, 그제야 제가 그 집에 시집 온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편찮으시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어요. 처음에는 무릎이 시리다고 하셨고, 다음에는 허리, 그리고 결국에는 누우셨지요. 그때부터 12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만 12년. 그 사이에 시아버지도 풍을 맞으셨고, 두 분을 동시에 모셔야 했던 시절이 길었어요. 남편은 공장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시동생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시누이도 시집가서 발길이 뜸했어요. 결국 그 두 분을 마지막까지 곁에서 지킨 사람은 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시던 날 저는 그 손을 잡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가쁜 숨 사이로 저에게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순자야, 너만은 안다. 그게 그분이 마지막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은 단 한마디였어요. 수고했다. 그게 다였지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대 남자들은 다 그렇게 표현하니까요. 마음 깊이는 고마워하고 있을 거라고 저 스스로 그렇게 다독였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건 제가 저에게 한 거짓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라줬어요. 진호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큰 회사에 취직했고, 미경이는 간호대를 나와서 병원에서 일하게 됐지요. 두 아이가 각자의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40해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자부심이었어요. 진호는 33세 결혼했어요. 며느리 혜린이는 같은 회사 후배였습니다. 인사를 처음 왔을 때 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똑똑하고 자기 주장이 분명한 아이였지요. 저는 그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야 진호 같은 무뚝뚝한 사람과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 한 구석에는 늘 어떤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어머님, 저희는 따로 살게요. 명절에는 양가 똑같이 다닐 거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했어요. 요즘 누가 시부모랑 같이 사나요? 그런데 며느리는 한마디를 더 보챔지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가정일에는 너무 깊이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어요. 그저 텔레비전을 보면서 차만 홀짝거렸지요. 며느리가 돌아간 뒤에 제가 한숨을 쉬자 남편은 한마디 했어요. 시대가 그런 걸 어쩌라고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무언가가 가슴 한구석에서 자꾸만 가라앉는 느낌이었지요. 미경이는 31에 결혼했습니다. 사위 종원이는 인사성도 바르고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경이가 시댁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챙겨주었지요. 혼수도 제가 다 해줬고 신혼집 보증금 일부도 제가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에서 보태주었습니다. 그게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일을 알게 된 남편은 화를 냈어요. "왜 네 멋대로 그런 짓을 하느냐고." 저는 답답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인데 부모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느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딸은 시집 가면 남이야. 진호한테나 좀 더 신경 써."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닫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싸워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제 남편인가? 40해 가까이 함께 살았는데 어쩌면 저는 이 사람을 한 번도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는 게 아닐까. 그런데 그 생각은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것을 마음 깊은 곳에 다시 묻어두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남편이 평소답지 않게 일찍 들어왔어요. 그이는 저녁상 앞에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임자, 나 공장 정리하려고. 저는 깜짝 놀랐지요. 갑자기요. 그이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나이도 들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좀 쉬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요. 공장을 정리하면 우리 둘이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좀 해보자고 생각했지요. 마음 한편에서는 설레기까지 했어요. 40해를 일만 한 사람과 40해를 살림만 한 저. 우리에게도 늦었지만 황혼의 시간이 오겠구나 싶었거든요. 공장을 정리하던 2달 동안 저는 매일 저녁 그이와 마주 앉아 차를 한 잔씩 마셨어요. 그게 40해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그이는 공장 손님들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늦었지만 다정한 부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품기도 했지요. 공장을 완전히 닫던 마지막 날,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새 외투 한 벌을 사다 놓았어요. 짙은 남색 외투였지요. 그이는 그 외투를 입고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저에게 말했어요. 임자, 고마워.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40해 동안 그이의 입에서 들어본 적 없던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이가 공장을 닫고 집에서 지내기 시작한 그 다음 날부터 저희 두 사람은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게 됐지요.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40해를 함께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요. 그이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짜증을 냈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다. 반찬이 짜다. 청소가 부족하다. 빨래에서 냄새가 난다. 40해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잔소리가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참았어요. 일을 그만두고 적응 중이라서 예민해진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게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지요. 어느 날부터 저는 그이의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무슨 트집을 잡을까? 또 어떤 말이 날아올까? 저는 그이가 외출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야 숨을 쉴 수 있었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식사 시간이었어요. 40해 동안 저는 그이의 입맛에 맞춰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짠 것을 못 먹는 사람, 매운 것도 못 먹는 사람, 생선은 갈치만 먹는 사람, 고기는 돼지고기만 먹는 사람. 저는 그 모든 걸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이는 공장을 닫고 나서부터 매 끼니마다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침부터 시장에 나가서 구해온 좋은 갈치로 조림을 만들었어요. 그이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지요. 그런데 그이는 한 입 먹어보더니 숟가락을 놓고 말했어요. 이게 갈치조림이야. 식당에서 만든 것보다도 못해. 저는 그 자리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40해 동안 그 사람의 입맛에 맞춰 살아온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요. 저는 그날 그 갈치조림을 그릇째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그 그릇을 들여다봤지요. 새벽 6시에 시장에 나가서 갈치를 골라온 거였어요. 1시간 동안 손질하고 물을 깔고 양념을 따로 만들어서 조리고 40해 동안 그이의 입맛을 떠올리며 만들어 온 그 갈치조림이었지요. 그런데 그 한마디로 그 40해가 모조리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결국 그 조림을 다 버렸습니다. 음식을 버린 적이 거의 없었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음식을 쓰레기통에 부어 넣었지요. 그 무렵부터 저는 음식을 만들면서 손에 힘이 빠졌어요. 매일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해졌지요. 또 무슨 말이 들려올까? 저는 양념을 넣다가도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반찬을 만들다가 부엌 한쪽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는 날이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시계를 보고 다시 일어나서 마저 만들었지요. 그 부엌이 저에게는 40해 동안의 작은 전쟁터 같았어요. 그리고 공장이 닫힌 뒤로는 그 전쟁이 더 치열해진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막내 남동생의 딸, 그러니까 제 조카가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지요. 저는 너무 기뻐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달 셋째 주에 막내 조카 결혼식이 있어요. 우리 같이 가요. 그이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마디로 잘랐어요. 가기 싫어. 너 혼자 다녀와. 저는 서운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아침 옷을 차려입고 나가려는데 그이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친정에 가서 며칠씩 처박혀 있을 거 아니냐고. 저는 당황했어요. 결혼식만 보고 바로 올 거예요. 그런데 그이는 더 큰 소리로 말했지요.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왜 항상 친정 일만 챙기느냐. 저는 그날 결혼식에 가지 못했어요. 친정 동생에게는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을 했지요.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저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40해를 시집 식구들 챙기며 살았는데 친정 조카 결혼식 한번 가는 것조차 마음대로 못하다니 그게 너무 서러웠어요. 이쯤에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분, 아니면 누군가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분 계신가요? 잠시 후, 그날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왜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정말 간단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40해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지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며느리 혜린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그날 저녁부터 미역을 사다 놓고 산모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지요. 손주가 생긴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손주에게 줄 베네옷을 그려보고 이름을 지어보고요. 저는 며느리에게 줄 산모 보양식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갔어요. 한약방에 들러서 산모에게 좋은 약재도 알아봤지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작은 손가방도 하나 샀고 손주가 태어나면 입힐 베네옷도 미리 사다 놓았습니다. 40해 만에 저는 그렇게 들떠 있었어요. 며느리는 출산을 2달 앞두고 우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배가 많이 부른 모습이었지요. 저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손을 잡고 말했어요. 혜린아, 정말 고생 많지. 산후조리는 어떻게 할 거니?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요. 저희 친정에서 하기로 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친정에서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친정엄마가 하시겠다고. 어머님은 연세도 있으시고요. 저는 입가에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친정 어머니 손맛이 제일이지.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해 전에 제가 첫째를 낳았을 때 저는 친정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친정에 갈 형편이 못 됐거든요. 시댁에서 미역국 한번 제대로 못 얻어먹고 산후조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친정에서 한다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변한 거니까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제 40해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부엌 한쪽에 사다 놓았던 미역 묶음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미역이 어쩐지 제 40해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미역, 누구도 끓여달라고 하지 않는 미역, 그저 묶여있는 미역. 저는 그 미역을 다시 종이에 싸서 부엌 한쪽 구석으로 밀어 놓았어요. 그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날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한대요. 남편은 신문을 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답답해서 말을 이었어요. 아니, 그게요. 남편은 신문을 탁 내려놓으며 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그게 뭐가 어떻다고. 너는 왜 매사에 그렇게 꼬여 있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너를 안 좋아하는 거야. 저는 숨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저를 안 좋아한다는 그 말. 남편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참 가만히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은 다시 신문을 펴면서 말했어요. 며느리가 자기 친정 엄마한테 그러더라. 시어머니가 깐깐해서 같이 있기 싫다고. 그래서 친정에서 하기로 한 거야.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핑 돌더군요. 그러니까 그 말은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에게 저에 대해 그런 말을 했다는 거고, 그걸 친정 어머니가 자기 사돈에게 전했다는 거고, 남편은 그걸 알면서도 저에게 한마디 안 해줬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날 저녁을 차리지 않았어요. 부엌에 앉아서 40해 동안 닦아온 그 부엌의 타일을 가만히 바라봤지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저는 무얼 그렇게 잘못한 걸까? 며느리에게 깐깐했던 적이 있었나?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었는데, 한 번도 시집살이 시킨 적 없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처음 인사 온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이의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 차례로 떠올랐어요. 명절에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지요. 김장도 제가 혼자 다 했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한 번이라도 부엌에 들어와 같이 일한 적이 있었나 곰곰이 헤아려 봤지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제가 깐깐하다고 했어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깐깐했다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슴이 아팠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그 사람은 자기 며느리가 자기 아내에 대해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며느리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40해를 함께 산 아내보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말수가 줄었어요. 남편과 마주 앉아도 딱히 할 말이 없었지요.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못 느꼈는지 아니면 못 느낀 척 하는 건지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읽고 잔소리를 했어요. 저는 그 무렵부터 동네 노인정에 자주 갔어요. 거기 가면 또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정희 언니, 영순이, 그리고 말숙이. 우리는 화투도 치고 차도 마시고 가끔은 같이 시장에도 갔지요. 거기서 다른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저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한 마음의 짐을 안고 살고 있구나. 정희 언니는 작년에 황혼 이혼을 했어요. 46해를 함께 산 남편과 갈라섰지요. 처음에는 다들 말렸어요.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요. 그런데 정희 언니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자식들도 다 컸고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저는 그 언니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지요.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는 못 떠난다. 그런데 어쩐지 정희 언니가 부러웠어요. 그 언니는 작은 아파트 하나를 얻어서 혼자 살고 있었지요. 가끔 놀러 가보면 그 집은 정말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희 언니의 얼굴이 편안해 보였어요. 46해 만에 처음으로요. 정희 언니의 작은 아파트에는 화분이 많았어요. 베란다에 10여 개, 거실에도 대여섯 개. 언니는 화분에 물을 주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곤 했지요. 순자야, 사람도 화분 같아. 알맞은 햇볕과 물이 있어야 살아. 너무 강한 햇볕도, 너무 어두운 그늘도 사람을 시들게 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어떤 햇볕 아래 살고 있는 건가?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그늘에서만 살아왔는지도 모른다고요. 어느 날 정희 언니가 저에게 자기 이혼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사람은 46해 동안 한 번도 자기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대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몸살이 나서 며칠을 누워 있었는데 그이는 한 번도 약을 사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 한 잔도 끓여주지 않았다고요. 그저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읽고 그날 밤 언니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결심했대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마치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영순이는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영순이는 늘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미웠는데 막상 가고 나니까 빈자리가 너무 크다고요. 그래서 영순이는 이혼한 정희 언니를 붙들고 늘 말했어요. 언니, 그래도 옆에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정희 언니는 웃으면서 대답했지요. 영순아, 사람마다 사정이 다른 거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영순이는 또 저에게도 종종 말했어요. 순자야, 너는 그래도 영석 씨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처럼 혼자 되면 정말 외로워. 저녁에 텔레비전을 같이 봐줄 사람도 없고, 아침에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순이는 빈자리가 외로운 거고, 저는 차 있는 자리가 답답한 거였거든요. 말숙이는 저보다 2살이 많았어요. 말숙이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남편과 사이가 정말 좋았지요. 그 부부는 매일 아침 같이 산책을 했고, 주말에는 같이 등산도 다녔어요. 말숙이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부부는 40해 동안 같이 산책 한 번, 같이 등산 한 번을 못 갔거든요. 늘 그이는 공장에 있었고 저는 집에 있었지요. 함께 무언가를 한 시간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걸 느꼈어요.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살 수도 없는 마음. 40해를 한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디로 가겠어요. 갈 곳도 없고 모은 돈도 변변치 않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대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노인정에서 말숙이가 저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 요즘 영석 씨하고 어떻게 지내?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그냥 뭐 똑같지. 말숙이는 한참 저를 쳐다보다가 말했지요. 순자야, 너 얼굴이 너무 어둡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런데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말숙이 말이 맞았어요. 제 얼굴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없고 입꼬리는 처져 있고 40해 전 시집 오던 날 거울 속에 비치던 그 22살의 새색시는 어디로 간 걸까?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거울 속의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순자야, 너 괜찮니? 그런데 거울 속에 저는 대답을 못하더군요. 그저 눈물만 한 줄기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해 동안 잊고 있었던 저 자신이 그제야 저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순자야, 나도 좀 살자. 나도 좀 숨 좀 쉬자.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동안은 들리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서 오래된 립스틱을 꺼내봤어요. 결혼 전에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였지요. 40해 동안 거의 쓰지 않아서 거의 새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립스틱을 천천히 입술에 발라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한층 환해진 얼굴이 비쳤어요. 그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지요. 어쩌면 이게 원래의 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0해 동안 색을 잃고 살았던 한 사람이 그날 밤 작은 색 하나를 되찾은 것 같았지요. 저는 그 립스틱을 다시 서랍에 넣어 두었어요. 다음에 다시 꺼낼 날을 기다리면서요. 그 무렵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했고 저는 손주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야 처음 만나러 갈 수 있었어요. 며느리의 친정에 가서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손주를 잠깐 안아봤지요. 손주는 정말 예뻤어요.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저는 그 작은 생명을 안고서 40해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손주를 오래 안고 있는 걸 불편해했어요. 어머님, 아기 자야 해서요. 저는 손주를 다시 며느리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서면서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저는 이 손주를 자주 못 만나겠구나. 며느리는 저를 자기 아이의 할머니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주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지요. 그 작은 얼굴, 그 작은 손. 그런데 저는 그 손주의 할머니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40해 동안 시어머니로 살아온 제가 정작 친손주의 할머니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손주가 정말 예뻐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자주 데려와 달라고 부탁해봐요. 남편은 신발을 벗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 너는 왜 자꾸 며느리한테 부담을 주려고 그래?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가슴이 베이는 것 같았어요.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손주가 보고 싶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남편 눈에는 제가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는 시어머니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40해를 함께 산 남편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날 저녁에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자고 부르지도 않더군요. 저는 그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고 밥을 먹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흘렀어요. 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노인정에도 잘 나가지 않게 됐어요. 친구들이 제 얼굴이 더 안 좋아졌다고 걱정해줬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했지요.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 무렵 저는 작은 일기장을 하나 사두었어요. 40해 만에 처음 가져보는 일기장이었지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을 짧게 적었어요. 어떨 때는 한 줄, 어떨 때는 한 페이지. 그렇게 쓰다 보니까 제가 매일 똑같은 말을 적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도 그이가 화를 냈다. 오늘도 그이가 잔소리를 했다. 오늘도 나는 침묵했다. 매일이 그랬어요. 매일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그 두 줄을 적어 놓고 한참을 펜을 든 채로 가만히 있었지요. 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며느리, 아내, 어머니, 시어머니, 그런 호칭들은 떠오르는데 정작 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일기장을 덮으면서 처음으로 무서워졌어요. 40해를 살았는데 정작 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 일기장을 쓰면서 저는 또 다른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40해 동안 제가 좋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조차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계절, 그 어느 것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40해 동안 저는 그이가 좋아하는 음식만 만들었고, 그이가 좋아하는 텔레비전만 봤고, 그이가 골라준 옷만 입었어요. 정작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부엌 한쪽에 앉아서 종이에 적어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렇게 써놓고 한 줄도 못 적었어요. 한참을 펜을 들고 있다가 가까스로 한 줄을 썼지요. 봄바람이 부는 날 창문 옆에 앉아 있는 것. 그게 제가 떠올린 유일한 것이었어요. 40해 동안 살면서 좋아하는 것이라고는 그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다니. 저는 그 종이를 한참을 들여다봤지요. 그러고는 가만히 접어서 일기장 사이에 끼워두었어요. 며칠 뒤에는 또 한 줄을 추가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끓여주신 호박죽. 그리고 또 며칠 뒤에는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듣는 것. 그렇게 한 줄씩 한 줄씩 늘어나는 그 종이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안에서 무엇인가가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40해 동안 잠들어 있던 한 사람이 깨어나려고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깨워줄 사람이 없다는 게 저를 더 슬프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이고 갈치를 구웠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지요. 식탁을 차려놓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진지 드세요.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천천히 식탁으로 왔어요. 그날 텔레비전에서는 어떤 부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황혼에 이혼한 부부의 사연이었지요.
남편은 그 화면을 보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지도 않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 그 말이 40해 동안 쌓아온 제 인생을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뜨렸는지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가방 하나만 들고 그 집을 나서기까지의 그 몇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도요. 그이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 그 한마디는 이거였어요. 너 같은 게 내 옆에 붙어 있는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더군요. 그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너 같은 게, 너 같은 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치듯 울렸어요. 너 같은 게. 40해를 한 집에서 살아온 아내가 남편에게 들은 말이 너 같은 게. 시어머니 12년 병수발을 하고 시아버지 마지막을 곁에서 지킨 며느리가 들은 평가가 너 같은 게. 두 아이를 키워서 시집 장가 다 보낸 어머니가 그 아이들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평가가 너 같은 게.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은 저를 한번 흘끗 보고는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자기가 한 그 말이 그저 지나가는 말이었던 것처럼.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차려놓은 식탁은 그대로 둔 채 부엌 한쪽에 앉았지요. 그리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머릿속에 40해의 시간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지요. 22살 가을, 시집 오던 날,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하던 그 밤. 첫째를 낳고 미역국도 제대로 못 얻어먹던 그 밤. 시아버지를 보내던 그 새벽. 미경이를 시집 보내고 돌아와서 텅 빈 방을 보며 울던 그 오후. 그 모든 시간이 그 한마디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너 같은 게. 그게 40해의 결론이었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장 위에 올려두었던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지요. 그리고 거기에 옷 몇 벌과 통장, 그리고 어머니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액자 하나를 넣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40해를 산 집에서 제가 가지고 나갈 것은 그게 전부였지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가는데 남편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이의 등을 한번 바라봤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 가요.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어디가? 저는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냥 가요. 그이는 그제야 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잠시 멍하니 저를 보다가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지요. 미친 거 아니야. 가긴 어딜 가.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현관에 가서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지요. 등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40해를 같이 산 집의 현관문을 저는 그렇게 닫았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늦가을이었지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골목길을 걸어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요. 친정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가셨고 아버지도 10년 전에 가셨어요. 친정 오빠와 동생들은 다들 자기 가정이 있고요.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큰 길까지 걸어 나와서 한 모퉁이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정희 언니가 떠올랐어요. 황혼이혼을 한 그 언니,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그 언니. 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서 정희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두어 번 가다가 정희 언니가 받았지요. 여보세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저는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입을 뗐지요. 언니, 저 갈 곳이 없어요. 정희 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순자야, 어디야? 내가 갈게. 정희 언니는 정말로 그 시간에 택시를 잡고 와주었어요. 제가 서 있던 골목 모퉁이에 도착해서 언니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요. 그저 제 등을 토닥여 주었지요. 저는 그 품에 안겨서 40해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위로에 그만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누군가 저를 그저 안아주는 것, 그게 그렇게 큰 일인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정희 언니의 집에서 잤어요. 정희 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요.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주고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었어요. 저는 그 방에 누워서 그날 밤 처음으로 펑펑 울었지요.
마흔회를 참아온 눈물이 그날 밤에 다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 언니는 미역국을 끓여주었어요. 그리고 식탁에 마주 앉아서 저에게 물었지요. 순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그제야 어제 저녁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한 그 한마디. 너 같은 게 내 옆에 붙어 있는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정희 언니는 한참을 듣다가 그릇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너 잘 나왔다. 저는 고개를 들었지요. 정희 언니는 제 눈을 보면서 말했어요. 그런 말 들으면서까지 그 집에 살 필요 없어.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 돼. 40해 동안 충분히 살았어.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은 어제 밤의 눈물과는 달랐지요. 어제는 슬픔의 눈물이었다면 그날 아침은 다른 무엇인가의 눈물이었어요. 어쩌면 안도의 눈물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날 오후 저는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진호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집을 나오셨다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진호야, 엄마는 더 이상 그 집에 못 살겠어. 네 아버지하고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진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제가 가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갑자기 결정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지요. 진호야, 갑자기 결정한 거 아니야. 엄마는 오랫동안 생각해 왔어. 그저 마지막 한마디가 그 결정을 굳혀준 것 뿐이야. 진호는 그날 저녁에 정희 언니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어머니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진호야,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너희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진호는 며칠 동안 며느리와 상의를 했다고 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떠난 게 너무 갑작스럽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호가 차분하게 그동안의 일들을 다 이야기했더니 며느리도 점점 말문이 막히더래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그날 밤에 진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보, 내가 어머님께 너무했나 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풀렸어요. 그래도 그 아이가 자기 잘못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게요. 진호는 며칠 뒤에 저에게 작은 원룸을 하나 마련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지요.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공간이 필요했어요. 40해 만에 처음으로 저만의 공간이 필요했지요. 원룸은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어요. 저는 거기에 어머니 사진을 올려두고 작은 화분 몇 개를 사다 놓았지요.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작은 부엌에서 저 혼자 먹을 밥을 차렸어요. 누구의 입맛에도 맞출 필요가 없는 밥. 누구의 잔소리도 듣지 않아도 되는 밥. 그 밥이 그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처음 며칠은 그 작은 방의 정막이 너무 어색했어요. 40해 동안 늘 누군가의 발소리, 누군가의 텔레비전 소리, 누군가의 잔소리에 둘러싸여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정막이 사흘을 지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정막이 평화로 바뀌더군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의 새소리를 듣고 차 한 잔을 끓여 마시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고 그게 사람이 사는 모습이라는 걸 저는 예순둘이 되어서야 알았어요. 미경이는 처음에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인데, 40해를 함께 사신 분인데,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미경이는 처음에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경아,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자기 인생이 있어. 40해 동안 엄마는 엄마로만, 며느리로만, 아내로만 살았어. 이제는 그냥 순자로 살고 싶어. 미경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안고 말했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어요.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미경아. 너희가 잘 사는 것만 봐도 엄마는 됐어. 남편에게서는 그 뒤로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진호의 말로는 그이가 처음에는 화를 많이 냈다고 해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는 술을 자주 마시기 시작했고, 한 달쯤 지나서부터는 부쩍 늙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입원하셨어요. 저는 잠시 숨을 멈췄지요.
어디가 아프시대? 진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마음의 병이래요. 식사도 잘 못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호에게 말했어요. 진호야, 엄마는 못 가.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지요. 어머니, 알아요. 아무도 어머니에게 가시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40해를 함께 산 사람이 아프다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이상했지요. 어쩌면 40해 동안 너무 많이 흔들려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릴 마음이 남아있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뒤 정희 언니가 우리 집에 왔어요.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언니가 저에게 물었지요. 순자야, 후회 안 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언니, 후회는 없어요. 다만 슬프긴 해요. 40해를 함께 살았는데 그 사람과 저 사이에 남은 게 너 같은 게라는 그 한마디뿐이라는 게. 정희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가장 슬픈 거지. 함께 산 시간이 길어서 슬픈 게 아니라 그 시간이 그렇게 끝났다는 게 슬픈 거야.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지요. 언니, 그래도 저는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날 그 한마디를 듣고도 그냥 참았다면 저는 평생 너 같은 개로 살았을 거예요. 너 같은 개로 늙어가고 너 같은 개로 마지막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건 못 견뎠을 거예요. 이쯤에서 잠시 멈춰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 비슷한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평생 잊히지 않는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뀐 분들이요. 댓글로 그 사연 한 줄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진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한 번만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하세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지요. 진호야, 엄마 한 번 갈게. 병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 사람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2달 사이에 그렇게 늙으셨더군요.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얼굴은 살이 쪽 빠지고 눈은 맹하니 40해를 함께 산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이는 저를 보더니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임자, 미안해.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이는 천장을 보면서 말했어요. 그날 그 말. 그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 저는 한참을 그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여보, 그 한마디가 문제였던 게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마지막 한 방울이었을 뿐이지요.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것들이 그 한마디로 터진 거예요. 그이는 눈을 감았어요. 눈가에 물기가 맺히더군요. 그이는 한참을 말없이 누워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임자, 나도 사실은 그동안 행복하지 않았어. 공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내가 40해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게 너무 답답해서 그 답답함을 자네한테 풀었던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그이가 가여워 보였어요. 그이도 사실은 자기 인생이 무엇이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40해 동안 일만 한 사람이 그 일이 끝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지요.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잠시 잡았어요. 40해를 함께 산 그 손, 거칠고 주름진 그 손. 저는 그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아요. 저도 늦었지만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요. 당신도 부디 남은 시간을 잘 보내세요. 그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요. 병실을 나오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이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이는 베개에 머리를 묶고 있었지요. 저는 문을 닫았어요. 그게 그이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다시 정희 언니와 자주 만났어요. 우리는 가끔 같이 여행도 다니고 시장에도 가고 노래교실에도 다녔지요.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노래를 배웠어요. 40해 동안 한 번도 노래방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마이크를 잡는 것도 부끄러웠는데 차츰 익숙해졌어요. 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지요. 손주는 가끔 만났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지요. 손주가 할머니 하면서 저에게 안기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40해를 며느리로 아내로 살면서 누리지 못했던 그 작은 행복이 이제야 저에게 찾아온 것 같았어요. 미경이도 가끔 와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사위 종원이도 자주 들렀고요. 두 사람은 저를 보면서 늘 말했지요. 어머니,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가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어느 가을, 그러니까 제가 그 집을 나선 지 1년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셨어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그래, 진호야, 알았다. 내일은 장례식장에서 저는 며느리석에 앉지 않았어요. 그저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그 일을 보내드렸지요. 40해를 함께 산 사람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슬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런데 그 슬픔은 아내로서의 슬픔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을 알았던 사람으로서의 슬픔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뒤 진호는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도 마지막에 어머니를 한번 보고 가실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지요. 진호야, 엄마는 후회 없다. 그날 가서 그이의 손을 한번 잡아줬으니까. 엄마는 그걸로 됐어. 여러분, 40해를 함께 산 부부가 헤어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결정이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평생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지금 63이에요. 그 집을 나선 지 1년이 조금 넘었지요. 작은 원룸에 살면서 화분에 물을 주고 노래 교실에 다니고 가끔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요. 손주를 보러 가기도 하고 미경이네 집에 가서 며칠씩 머물기도 하지요.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머니 사진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늦었지만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40해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말. 어머니 수고했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해주셨을 그 말. 저는 이제 매일 밤 거울 앞에 서서 저 자신에게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순자야,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이 했어.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아도 돼.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신가요? 떠나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그 누구에게도 떠나라고도 머물러라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인생이 다르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너 같은 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너 같은 개가 아니라 그저 우리 자신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혹시 옆에 함께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 번만이라도 따뜻한 한마디를 해주세요.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 그 한마디가 어쩌면 그 사람의 40해를 살리는 한마디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보다 더 깊은 감동을 드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순자 할머니가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